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활성산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 대부분 이제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것이 해로운 작용을 인체 내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만 또 인체 내에서 이것이 꼭 필수적인 작용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운동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프리 오투 레디칼 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반응성 산소종이라는 말로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ROS, 보통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시스, 반응성 산소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산소를 포함한 화학적으로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런 우리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이런 산소의 화합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최외곽의 전자를 잃은 상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통 원자가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도는 전자가 있죠. 궤도를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데요. 이 최외곽에서 전자를 하나 미싱 돼 가지고 원래 이제 전자가 이렇게 쌍을 이루었을 때 이 그 원자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런 상태로 이제 언페어드 되었을 때 짝을 이루게 되었을 때는 매우 이제 반응성이 높은 그래서 이제 다른 원자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안정을 취하려는 그런 강력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자를 자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거기서 이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자유기를 반응성 산소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제 생물학적 손상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활성산소가 발생하면은 이것은 이제 인체 세포 내에서 세포의 여러 구조물이나 또 세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을 변성시키는, 공격해서 손상을 입히게 되는 그러한 그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하게 될 경우에는, 세포막은 이제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겹의 인지질층으로 이 세포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불포화 지방 분자는 특히 이러한 그 자유기의 공격에 의해서 쉽게 손상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포막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세포막이 하는 일이 이제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이고 또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대사 물질들은 세포 밖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물질 운반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즉 필요한 물질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거나 불필요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세포가 점점 그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또 노화의 과정도 이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활성산소가 공격을 할 수 있는 부위는 세포핵 내에 있는 세포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DNA가 있고 또 DNA에서 만들어지는 RNA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활성산소의 그 공격을 받게 되면 이 핵 내에서 이제 DNA의 뮤테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 변이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그 단백질 엔자임들, 효소들도 이런 산화적 손상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또 하나 취약한 부위가 미토콘드리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유산소 과정에서 또 다량의 ROS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특히 이 ROS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될 때,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핵 내에 있는 DNA보다도 훨씬 더 산화적 스트레스에 쉽게 손상이 되고,
또 이 손상이 잘 복구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노화라든가 또 이후의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여러 가지 질병들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에 의해서 그러한 병리적 현상을 설명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활성산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산소를 호흡하죠. 그런데 이 산소는 결국은 이제 엘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전자전달계의 그 과정에서 두 개의 전자와 이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이 생성되는데 그중 물을 생성하지 않고 약 2 내지 3%는 전자를 한 개만을 수용을 해서 이 활성산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대사 중에서 산소가 원래 이제 대사 과정에서는 총 4개의 전자를 받으면서 물을 만드는 그런 그 도중에 발생하는 부산물이라고 또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의 아래쪽에 있는 식이 나와 있죠. 이 식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윗부분에 이 설명은 바로 이 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내의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를 한 개만 수용을 하게 되면 바로 초과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걸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그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체 내에서는 뭐랄까요? 효소에 의해서 보다 더 이제 안정된 물질로 전환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뮤테이스, 즉 SOD라고 하는 이 효소에 의해서 H2O2, 즉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는 카탈레이스, 역시 세포 내에 많이 존재하는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효소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물을 생성한다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물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생성된 과산화수소가 제대로 이제 잘 제거되지 않고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잘 물로 이렇게 제거되지 않고 전자를 하나 더 받아가지고 수산 뭐랄까요? 수산화 라디컬이라고 하죠. 바로 요 수산화 라디컬을 형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수산화 라디컬은 매우 그 불안정한 또 강력한 그러한 그 활성산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화 라디컬에 의해서 세포 내 여러 가지 DNA의 손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지질이 산화적 손상을 받아서 지질 과산화물을 생성하거나 또 변성된 단백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세포 내에 독성 물질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ROS는 과연 이렇게 이제 해로운 것이냐?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은 활성산소는 인체 내에서 꼭 필요한 보다 더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세포 내에서 메신저로서, 즉 2차적인 신호 전달 물질로서 이 ROS가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ROS가 발생하는 장소는 결국은 이제 산소가 많이 대사 과정에 작용하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세포 내 소기관에서도 이런 ROS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포옥시점이라든가 라이소솜, 또 시토크롬 P450, 즉 이런 효소, 그리고 크산틴 산화효소와 같은 효소도 역시 ROS를 발생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NADPH 옥시데이스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세포막이 있고요. 세포막에 낙스,
NAX4라고 돼 있죠. 바로 이게 이제 세포막에 존재하는 효소인데, 이 ROS가 바로 이제 외부의 세포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이제 자극, 이 경우에는 뭐 종양 괴사인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고 합니다.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 베타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그 사이토카인의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유리산소기를 갖다가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되고, 이 과산화수소가 이제 결국은 세포 내에서 여러 신호 경로의 활성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호 경로라고 한다면은 이런 신호 경로상에서 단백질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킨다든가, 또 단백질 인산화 요소를 활성화시킨다든가, 또 여러 전사인자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작용들, 생물학적인 작용들이죠. 그래서 세포의 프롤리퍼레이션, 즉 증식이라든가, 또 세포의 디퍼런시에이션, 분화의 과정, 그 다음에 세포의 아포토시스, 계획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세포가 생존에 필요하고 또 증식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신호 경로상에 이 신호 경로를 자극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이 RO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엔도솜과 같은 이런 소포 안에서도 소포막에 NAX4, 즉 NADPH 옥시데이스가 존재해 가지고요. 여기로부터 이제 이런 ROS가, 즉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고, 결국 이것이 과산화수소를 생성시켜서 역시 이제 세포 내 여러 신호 경로를 자극하는 그런 그 과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 ROS는 세포 내에서 2차 2차 신호 전달 물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이게 생성이 돼서 세포의 여러 그 막이라든가, 아까 설명드린 세포 핵 내의 DNA라든가, 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뭐 이런 세포 소기관들을 공격하게 돼서 손상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신호 경로상의 역할을 수행한 이런 ROS는 결국은 페록시레독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 효소에 의해서 제거가 돼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세포 독성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ROS는 인체 내에서 적정량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사 과정에 일정량 계속 생성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 이것이 해롭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는 경우죠. 네, 즉 이런 ROS가 생성되었을 때 이런 산화적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인체가 그것을 방어하는 능력, 그것을 갖다가 항산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체의 이것을 방어하는 항산화 능력이 있는데, 이런 항산화 능력을 초과하는 그런 ROS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노화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ROS가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메신저 RNA도 손상시키고, 또 지방의 변성이나 단백질의 산화를 일으키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는 결국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루어지는 ETS, 즉 엘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 전자 전달계가 뭔가 이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이 대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ROS가 많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인체 세포 내에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노화의 과정은 이런 항산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ROS는 세포막에 여러 변화를 일으키고 지질이나 단백질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변성을 일으키고 또 세포 여러 골격을 손상시키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점점 변성된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축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계속 축적되는 상황이 되면 세포 내에 있는 여러 미토콘드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뭐 리보솜이라든가 여러 이제 소기관들이 있죠. 라이소솜이라든가 이런 소기관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병리적인 문제를 갖다가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시 이제 비만도 이거와 관련이 있고, 당뇨병 또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이라든가 또 치매, 또 여러 가지 동맥경화, 또 그로 인한 심질환, 이런 문제들이 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 암도 바로 이 ROS와 관련해서 많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의 경우에 활성산소가 이렇게 많이 생성되느냐? 이 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각종 공해물질, 뭐 오존가스라든가 아황산가스, 이런 것이 이제 환경 문제로서 매우 심각해지는데요. 미세먼지 같은 것도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흡연이라든가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한다든가, 또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이 된다든가, 살충제라든가, 또 심한 스트레스, 또 과식, 자외선을 많이 과도하게 쬐다든가, 또 뭐랄까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을 또 많이 쬐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바로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산화적 손상, 보통 표현을 산화적 손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oxidative stress입니다. 바로 이런 산화적 손상이 크게 증폭된다고 되는 것이죠. 증폭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산화적 손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효소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효소들을 여기 글자가 하나 빠졌는데요. 항산화 효소입니다. 항산화 효소가 대표적으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스가 있고요. SOD가 있고 글루타치온 페록시레이스가 있습니다. GPX라고 약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탈레이스와 같은 이런 항산화 효소들이 우리 세포 내에 존재합니다. 세포 내에도 존재하고 우리 혈액 중에도 존재하고 인체 어디에나 이제 존재하는데, 바로 이러한 그 항산화 효소들이 이러한 그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인체를 방어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효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항산화 효소라든가, 또 우리가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A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 다음에 이제 베타캐로틴, 베타캐로틴 같은 거는 뭐 당근이라든가, 또 우리 호박 같은데 이런 노란색 쪽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 같은 거, 이런 그 무기질도 역시 이런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항산화 작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요 그림에서, 오른편 그림에서 보듯이 프리 레디컬, 자유기죠. 이런 활성산소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설치고 다닐 때 이 항산화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하나 줘버리는 거죠. 야, 너 가져. 해서 이제 이 프리 레디컬이 전자를 하나 얻게 됨으로써 전자가 이제 페어드가 되는 것이죠.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이것이 불활성화된다. 즉 점잖아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자를 빌려준 항산화제는 매우 훌륭한 일을 하죠. 즉 자신은 프리 레디컬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점잖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산화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비만한 상태의 경우, 그리고 이런 신체적으로 매우 비활동적인 일에만 몰두할 경우에는
이런 ROS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르고 건강한 상태와 비교할 때 이렇게 비만한 상태, 지방세포가 커지고 많아진 상태, 이 상태에서는 이 ROS 수준이 매우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OS 수준이 높으면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가 훨씬 더 인체가 크게 받게 되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지방세포를 보여주는 것인데, 정상적인 지방세포에서는 지방세포의 크기도 이렇게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마이크로페지, 즉 대식세포도 이제 M2 그 대식세포가 주로 이제 여기에 상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D4 T세포도 이런 종류가 주로 이제 지방세포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방세포가 커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혈관의 분포도 좀 순조롭지 못하게 되고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세포가 죽어버리는, 즉 괴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랬을 때 이제 면역세포인 M1 대식세포가 막 이렇게 둘러싸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크라운 라이크 스트럭처, 왕관 모양의 구조를 보인다 해서 이런 명칭도 갖게 되는데요. 자, 이런 모습을 갖게 되고, 또 T세포도 CD8 T세포가 주로 이제 여기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주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아까 그 설명한 NOX라고 하죠. 저 NOX 세포막에 존재해서 ROS를 생성을 증가시키는 바로 그 효소죠. 이 효소의 활성도도 매우 높아지게 되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생산해내는 ROS량도 굉장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효소의 활성도도, 이건 이제 항산화 효소는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인체를 방어하는 작용을 하는 효소죠. 이런 효소의 활성도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고, 또 프로인플라메터리 사이토카인, 즉 호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량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에서 생성시키는 생성해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즉 아디포카인의 생성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혈관의 손상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 즉 혈관의 내피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서 혈관의 내피세포가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혈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설명드린 물질이죠. 나트릭 옥사이드, 즉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그런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혈관이 제대로 잘 확장되지 않아서 혈관의 그 손상이라든가 또는 고혈압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고혈압이 발생한다든가 또 이상 지질혈증 같은 것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르고 이제 건강한 운동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레독스 호미오스테이시스가 호미오스테이시스는 이제 항정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레독스라는 것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것이 잘 이제 환원되는 그런 그 수준이 균형을 잘 이루게 되었을 때 이것을 레독스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데, 즉 ROS가 생성되는 것과 ROS가 제거되는 것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인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수록, 즉 더 비만한 상태로 가면 갈수록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또 높아지는 상태가 되면 될수록 이것은 이제 상호 인과관계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ROS를 제거하는, 즉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것을 방어하는 능력 또는 항산화 능력보다도 이 산화적 스트레스, 즉 악시데티브 스트레스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상태가 되고, 이것이 결국 병리적으로 아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병리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항산화 능력을 그럼 개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최선의 방법은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정기적인 운동을 했을 때는 인체에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 방어 능력이 높아지는데, 특히 계속 뭐 몇십 년 동안 확인된 충분한 그 연구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은, 결국 정기적인 운동은 내 몸 안에 이런 항산화 작용을 하는 효소들, 대표적으로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스,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퍼록시데이스, GPX라고 합니다. 또 카탈레이스와 같은 이런 효소의 활성도가 매우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운동을 할 때 또 하나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운동을 하면 사실은 일시적인 격렬한 운동에 의해서 ROS의 생성이 따라서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즉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산소량이 증가하게 되죠. 안정시 상태에 비해서 뭐 최대까지 운동하면 무려 10배, 15배, 20배 막 그렇게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량이 증가합니다. 그로 인한 ROS의 생성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니까 운동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점진적인 운동에 의해서 인체의 항산화 방어 능력이 생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ROS에 대한 방어 능력이 생성되는데, 이때 사실 우리가 영양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항산화 여러 가지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 영양소들의 섭취가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작용을 가지고는 생리적으로 유익한 작용을 하고 있는 주로 식물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통틀어서, 그런 물질들을 일컬어서 피토케미컬 또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그러죠. 이런 피토케미컬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뭐 빨주노초 파남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어라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색깔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에 많은 라이코펜이라든가 또 사과에는 뭐 뭐랄까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비타민 C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그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는 물질들은 채소나 과일에 많이 있다고, 특히 색깔이 있는 채소와 과일에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영양소, 비타민 E나 비타민 C, 비타민 A, 또 셀레늄, 또 코엔자임 Q10 같은 이런 그 영양소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실험한 것을 하나 뭐 소개해 드리면요. 100% VO2 max, 그러니까 이거 뭐 굉장히 최대의 그 강도로 이제 물론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20분간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 후에 펜테인 변화를 갖다가 보았습니다. 이 펜테인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그 어떤 스트레스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 펜테인의 그 양을 보게 될 때 약 3주 동안 비타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이 20분이란 최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펜테인의 생성량을 봤더니 현저히 감소되는 결과를 얻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약간 컨트로버설한, 즉 논쟁이 있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운동을 수행을 할 때 일시적으로는 산화적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된다. 즉 ROS의 생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운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나의 그 항산화 방어 능력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피토케미칼을 통한 항산화
능력에 대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레독스 호미오스테이스를 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그런 그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즉 산화 환원 반응의 어떤 평형 상태를 잘 일정 수준에서 낮은 수준이 아니라 일정한 높은 수준에서 이러한 그 평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ROS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호르메시스적인 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 호르메시스는 이제 자극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미량의 어떤 독극물이라도 아주 미량으로 우리가 그 노출되었을 때는 섭취하거나 노출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인체 생리적으로 유익한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메시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러한 그 인체에 유익한 그런 효과를 운동이 주게 된다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항산화 능력을 벗어난 일시적인 너무 과격한 자기의 체력 수준에 맞지 않는 너무 과도한 운동은 일시적으로 이런 해로운 효과를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운동을 또는 운동에 의한 ROS를 호르메시스적인 그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